행정의 개념, 의의나 개념이나 뭐 비슷한데요. 의의는 조금 넓은 얘기죠. 자, 행정이 뭐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 행정이 뭐야? 이렇게 물을 때 행정을 뭐냐 물으면 제일 쉬운 건요. 정부가 하는 일이야. 정부가 하는 일이야. 정부의 일, 정부의 활동, 정부의 기능, 역할 이런 걸 우리 행정의 이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제 행정을요 글자 그대로 쓰면 국어사전으로만 했으면요 정을 행한다, 정치를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 무슨 뜻이다? 정치를 행한다 또는 정책을 집행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란 정치 또는 정책을 집행한다 이런 개념으로 쓴 것이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국어사전적 의미로 가지고는 오늘날 현대행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이 과연 단순하게 집행만 하냐 물으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4대 강사부터 보다시피 정부 주도해서 하거든요.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정부의 주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집행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행정이란 거는 정책의 집행만 한 것이 아니라 결정 기능까지 다 포함해서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따져봐요. 정부가 왜 존재하냐?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정부의 활동인데요. 정부가 왜 존재하냐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사회 안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경제라는 것도 안정을 추구해야 되고요. 교육도 해야 되고요. 여러 파트가 이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정의 역할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본질은 결국 국민의 요구, 이걸 행정의 수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좀 정의 내려 봅시다. 자,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봅시다. 자, 국민의 요구, 이걸 이제 나중에 행정의 수요다. 이렇게 바꿨을 거예요. 행정의 수요. 이렇게 바꿨을 텐데. 자, 국민의 요구란 거는, 그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요구는 어때요? 점점 많아지겠죠? 국민 요구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늘어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누가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하는 활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정부의 활동이란 말을 기능이라고 불러도 되고 역할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러니까 정부하는 일이다. 활동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역할이다.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정부의 활동은 뭔데? 자,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정부의 활동이란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하나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요, 집행을 위한 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였다?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요,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관리라는 개념은요, 크게 세 가지 개념이 다시 나와요. 관리란 말은 무엇을 관리한 것이다? 첫째, 조직을 관리하고, 두 번째, 사람을 관리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물자를 관리한 것입니다. 물자를. 그래서 첫째는 조직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요, 물자를 관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쓴다? 재무라 불러요. 재무. 그래서 조직, 인사, 재무란 마트가 행정이 가장 대표적인 하위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얘기하면요, 정책과 관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관리 좀 더 세부화시키면요, 조직, 인사, 재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행정 편제에서는요,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나눠서 다시 분할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책과 관리다라는 두 가지 개념에서 행정은 있잖아요. 전체적인 계율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봤고요. 다시 이것은 이제 국가에 따라서 정책의 이제 행정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대를 무슨 국가라고 불렀죠? 입법국가. 근대 입법국가가 있었어요. 근대 입법국가에서는요, 행정 역할은 단지 무엇에 불과하다? 정책을 집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정책의 집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봤던 개념이었다면은 이것을 현대로 오면서요, 현대 행정국가가 되죠. 그래서 행정국가에서요, 행정 역할은 무엇이다? 정책의 결정도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확대가 됩니다. 그럼 행정 개념이 앞에보다 넓어졌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모습을
신행정 국가다 이렇게 부르죠. 신행정 국가에서는요, 이제 정부가 팽창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자,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라는 개념에서 더 확대가 돼 갖고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뭐라 표현했죠? 협치, 거버넌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최근에 시행정국가에서는요,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동원하고 있어요. 거버넌스는 아까 얘기했던 정부와 민간의 협력입니다. 또는요, 공사 협력입니다. 민관 협치입니다.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래서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 이것을 이제 정부를 공공, 그 다음에 민간을 사, 그래서 공사의 협력 이렇게 써도 돼요. 또 민관 협치 이렇게 불러도 돼요. 민관. 얘가 민이고 이쪽이 뭐예요? 관이지, 그죠? 옛날에는 이걸 또 이렇게 불렀어요. 관민이라고 불렀어요. 관민 이렇게 불렀어요. 관민. 여러분 대한제국이라고 있어요. 대한제국. 구한말에 대한제국에 보면 뭐죠? 관민이 합심하여 이런 말 써야 돼. 그래서 지금 민관이라고 쓴 게 맞겠죠? 민관 협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현재 정부 3.0 하에서도 기조가 뭐라 쓴다? 민관 협치 강화 이런 말 써요. 다 어디서 나왔어요? 행정에 나온 용어를 당겨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협치란 개념으로 오늘날 이제 행정의 개념을 이제 확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행정 개념적 정의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행정 개념은 정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 제 쌈행장에서 공부했을 때는 이렇게 표로 정리해갖고 여러 가지 개념을 썼는데 사실 뭐 본질을 얘기하면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약간 각색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의회가 하는 일이 있고요. 의회가 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전통적으로 행정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근대 입법국가 행정이 가장 전통적 개념인데 자, 정책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자, 정책의 결정과 그 다음에 집행 또는 관리가 있을 때요. 전통적인 입장에서 누가 한다? 그러니까 입법국가에서는 정책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거지, 그죠? 의회가 결정하고 입법부가 결정하고 행정은 단지 집행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런 관점이 최근 이제 행정국가 이후에 오면서요. 이제는 행정이 무엇까지 한다고 했죠? 정책 결정도 한다 이런 얘기였죠. 자, 두 번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이제는 뭐까지 한다? 정책까지 결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행정권이 보다시피 어때요?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 행정권이 확대가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행정의 역할이 한 거는 어때요?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정책 결정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요 틀을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행정 이론의 전개를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풀어갈 거고요. 교재 보면요. 행정 개념 규정의 다양성이라고 했어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쭉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 학자들의 견해는 좋은 얘기 하신다 이렇게 하면 돼요. 누가 뭘 했다. 참 좋은 얘기다. 좋은 얘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광의다, 협의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유럽 행정과 미국 행정이 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참고로 유럽에는 행정학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나라가 아니고 누굴 얘기한다? 독일을 특히 얘기한 겁니다. 독일에서 뭐가 발전한다? 법학입니다. 법학. 행정법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는 행정법학이 발전하고 행정학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요. 미국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많이 발전해요. 그래서 미국 중심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원류가 어디죠? 미국적 개념을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과거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은 미국의 역사라든가 미국의 어떤 흐름을 이해한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현재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행정이 이제 미국만의 내용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행정의 이제 역할이 증가라는 얘기를 잠시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럼 현대 우리가 행정이란 말이 언제부터 행정학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연구됐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행정학의 기원 또는 성립에 대한 문제예요. 자, 행정학이 성립한 것은 1887년입니다. 1887년 우드로 윌슨이라는
이제 학자가 있었어요. 우드로 윌슨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행정 연구라는 논문이 나와요. 이 행정 연구라는 논문이 윌슨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행정학이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윌슨이라는 사람이 행정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야기를 행정은 이렇게 써요. 행정은 정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행정은 정치가 아니야. 행정은 정치가 아니고 행정은 뭔데?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행정은 공공사무를 관리한 것이다. 그래서 행정이 본질은 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구문 하나 만들었어요. 행정 is not 정치 but 관리예요. 그죠? 우리 잘 아는 뭐죠? not A but B 구문이에요. 자, 행정 is not 정치 but 관리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본질은 뭐였다? 관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다시 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의 본질은 뭐라고 했죠? 정책이라는 정치가 아니라 뭐였다? 관리다 이렇게 본 관점이에요. 그래서 행정을 무엇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정치로부터 분리시킨 겁니다. 그럼 그 기존의 행정 어디 속에 있었다? 정치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속에 있던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 독립하였다.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였다. 그래서 행정의 독자성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근데 행정은 정치 아니고 관리라고 얘기했어요. 관리란 말은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관리를 합니다. 경영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무엇과 비슷하다? 경영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 경영과 유사하다. 자, 참고로 경영학의 발전이 1880년대부터 나와요. 경영학이. 그래서 행정의 흐름은 뭐하고 경영학하고 같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후에 행정학자와 경영학자는요, 막 같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학을 공부한 적이 없지만 행정을 공부하고 나면요, 경영학도 기본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네, 행정에서 나온 이론만 공부해도 경영학 내용이 한 70%까지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자, 한 과목 더 공부하는 거, 이게. 자, 그러면은 행정의 이제 성립은 이렇게 성립이 됐지만,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윌슨 행정학이라 불러요. 그리고 다음에 베버라는 사람이 관료제 이론이 있어요. 이걸 합쳐갖고 윌슨 베버 행정학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이제 중심이 돼요. 현대까지 오는 과정에서 중심이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공공선택 이론을 공부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뭐죠? 주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 이후에 보면서요. 행정 개념은 어때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양성을 띠면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서 행정의 이론이 가장 기본적 틀을 5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이 5가지겠습니다. 목차 쭉 따라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온 걸 뭐라고 표현한다? 행정, 관리설. 두 번째 나온 것을 통치, 기능설. 세 번째 행정, 행태설. 그리고 네 번째 자, 정책화 기능설이 있어요. 발전행정을 일단 건너뜁니다. 정책화 기능설. 그 다음에요. 거버넌스설 이렇게 들어가면 거버넌스설. 자, 이렇게 해갖고 있죠. 행정 개념이 변천에 오거든요. 자, 188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형성되었던 초기론을 행정관리설, 1930년대 이후에 나왔던 흐름을 통치기능설, 4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온 것은 행태설, 그 다음에 60년대 이후에 거버넌스 이전이 나온 것을 정책화기능설, 그리고 80년대 이후를 거버넌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모든 이론은 왜 나오게 되었을까? 이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와 같은 어떤 배경이 있어요. 이런 배경 속에 이런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란 게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자, 이 특징이란 말을 좀 더 쪼개면요. 장점과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장단점이 되는 거예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기초가 이 파트예요.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리한다? 배경, 개념, 그 다음 이론적 정의나 개념, 그리고 다시 어때요? 특징, 이런 식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붙이면 항구의 적용 이렇게 들어가면요. 하나의 뭐냐면 주관식 포맷이 돼요. 그러니까 주관식은 이런 기승전결을 갖추고 있고 우린 객관식이니까 이 중에서 뭐냐면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장점이, 어떤 건 단점이, 어떤 건 배경이 중요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한 것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볼 겁니다. 자, 그럼 초기에 행정관리서라는 것이 어떤 이 시대의 어떤 상황적 배경이 있을까 아니겠어요?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자, 배경적 개념에서 두 가지 들 수 있어요. 첫째는 엽관주의 극복이라 불러요. 엽관주의 극복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엽관주의가 뭐냐라는 건 지금은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면 돼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돼요. 엽관주의는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합니다만은 뭐 일종의 정치적 임용이라 보시면 돼요. 정치적 임용.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려 왕건이 고려를 개창하잖아요. 그 왕건이 태조 왕건이 관직을 나눠줄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관직을 배분했을까요? 충성도죠. 자신의 정권 창출의 기간 충성도에 따라서 줬죠. 충성도에 따라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는데 그럼 충성이라는 개념은 시간이 지나면요.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대단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다음에 어때요? 능력에 따라서 임명하자라는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고려본 광종 때 과거제 실시 같은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임명의 방식이 두 가지라는 게 있어요. 하나가 뭐였다? 충성도에 따른 임명. 두 번째는요. 실력에 따른 임명.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 당시 초기에 뭐였다? 엽관주의라는 정식 임명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점이 돼요. 이게 바로 부패의 문제예요. 부패의 문제가.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행정하기 시작이 됩니다. 자, 요 내용은 나중에 어때요? 인사행정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지금 그냥 그런 거 있었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산업사회의 성숙과 발달입니다. 산업사회의 발달이 있어요. 자, 산업사회는 앞으로 있죠. 내가 10번 이상 얘기할 겁니다. 정말 많이 얘기할 겁니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들어가는데 산업사회는 단순한 사회가 아니라 어떤 사회다? 두 가지만 지금 체크해 보세요. 복잡성과 전문성이 요구된 사회다. 산업사회는 어떤 특징? 복잡성과 전문성이 요구된 사회 또는 뭐 능률성이 요구된 사회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산업사회 특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전문성, 복잡성, 능률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어쨌든 전문성이 요구된 사회다. 그러면은 행정관료도 어때요? 행정관료도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관료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관료가 의한 행정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행정은요, 행정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관리적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행정의 본질은 관리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다. 이렇게 봐요. 관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 이제 방금 전에 정리한 거를 여기서 계속 붙여 가시면 돼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죠? 정책의 결정과 또 하나 뭐죠? 집행과 또는 관리라고 했어요. 그죠? 이때 정책은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정책은 의회가. 그 다음 집행은 누가 한다? 행정이 한다. 행정의 본질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아니고 뭐만 한다? 이거만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것. 그래서 관리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말은 법률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봐요. 법률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봐요. 자, 이렇게 보는 관점이었고, 그 다음에, 그럼 행정은 다시 되돌아가면 뭐죠? 정치가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정치가 아니야. 행정은 not 정치. 자, 이것을 정치행정 2원이라고 불러요. 정치행정 2원. 이렇게 불러요. 정치행정 2원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게요. 초기에 나왔던 행정관리설이에요. 자, 이런 행정관리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29년 이후에 어떤 부분이 발생했죠? 그렇죠. 경제공황이 있었죠. 다시 40년대 뭐가 있다고요? 세계대전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경제공황이나 또는 세계대전이 발생함에 따라 뭐가 증가했다?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거 이게. 자,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때 사회적 문제는 뭐 실업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또 전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뭐 보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파트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행정은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다 보니까 행정은 이제는 단순한 관리를 벗어나서 뭐까지 필요했다? 통치 기능, 바꿨으면 정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봐요. 이때 정치적 기능이란 말을 정책 결정 기능이에요. 참고로 이 통치란 말은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치 기능서 할 때는 말을 바꿔갖고 뭐죠? 정치 기능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통치 기능이란 말을 정치 기능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넓은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가 통치란 말을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럼 정책 기능을 수행했다는 말은요. 행정이 정책적 기능, 정책 결정과 집행적 기능을 모두 수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행정이 정책 기능,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고로 이제 행정은 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해서 정치행정 1원이라고 불러요. 자, 정치행정 이론론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자, 정치행정 이론론적 관점이 나온 것 언제다? 통치기능설. 자, 1940년대 중반에 행정행태설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은 자,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회적 안정이 오기 시작해요. 자, 전후 사회적 안정이 오기 시작해요. 자, 전후 사회적 안정이에요. 사회가 안정화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부터 사회 불안 시작입니다. 사회적 안정, 미국입니다. 유럽도 아니고 미국에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미국적 번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팍스 아메리카노가 나온 거 이게. 또 아메리카 하니까 또 커피가 자꾸 떠올라요. 아메리카노. 자, 팍스 아메리카 이게.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부유 국가로 가는 시점이에요. 사회가 안정화되고 사회가 풍부해져 물자가.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회과학이 발전해 학문이 발달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본질이 뭐냐면 행정의 과학성 추가 나와. 행정의 과학성. 과학입니다. 과학. 행정의 과학성을 추구합니다. 자, 행정의 과학성을 추구하면서요. 이제 사회과학의 전체적인 연구 흐름이 많이 바뀌어요. 우리가 사회현상을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사회현상을 사실과 가치로 사회현상을 나누었을 때 사실이란 말은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거예요. 가치란 말은 무엇이 좋은가라는 판단이에요. 그럼 사실은 가치에서 무엇이 더 객관적이다? 있는 그대로. 사실이 객관적이고 가치는 주관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사실이란 객관적인 부분과 가치란 주관적 영역이 있을 때 과학은 어느 것이 가능할까? 주관적 영역이 가능할까? 아니죠. 과학은 객관적 영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연구하고 가치는 연구하지 말자 이런 흐름이 나와요. 이게. 이것을 사실 가치 분리를 통해서 가치 중립성이다 라고 표현해요. 행태론은 여러분이 현재 시점에서 바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행태론은 다음에 행태론에서 행정 이론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뭐죠? 사실만 연구하자. 객관적 현상만 연구하자. 라는 이런 실증주의 흐름이 당시 나타나요. 이걸 나중에 실증주의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 역사도 공부하면 실증주의가 있죠. 실증사관이라고 부르죠. 네. 랑케 역사관과 자,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뭐냐면 정치행정 2원이라고 불러요. 2원. 자, 행태론입니다. 행태론이 나왔던 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의 상황을 넘어갑시다. 자, 1970년대 정책화 기능설이라고 나와요. 정책화 기능설.
네, 정책과 기능설은요. 자, 60년대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1960년대. 그래서 60년대 중반 이후에 60년 중반 이후에 서구에서 많은 흐름이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있는데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회적 문제가 다시 증가해요. 196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데 이때 사회적 문제는 앞에하고 좀 달라요. 앞에하고 달라요. 자, 60년대 중반의 사회적 문제는요. 빈부격차, 인종갈등, 세대 갈등이 나왔던 시점이에요. 빈부격차나 또는 인종 갈등, 그 다음에 세대 간 갈등이 있어요. 세대 간 갈등. 이때 세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때 세대란 말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얘기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어느 시대나 다 존재해요. 어느 시대나.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고학자들 피라미드를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상형 문짝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분석한 결과 그 해석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라고 돼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때요? 세대 간 갈등은 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대 간 갈등이 왜 달라지냐면요. 미국은 50년대가 정확하게 45년도요. 45년도 이전의 세대를 전전세대고요. 이건 뭐예요? 전후세대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와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 부머로 불러요. 우리나라는 50년대를 보통 기준 잡죠. 베이비 부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나 또는 빈부격차가 심화돼요. 인종 갈등이 나와요. 이런 것이 나왔던 시점이 언제였다? 60년대, 70년대예요. 자, 이건 시사한 부분이 있어요. 뭐하고 관련되죠? 우리나라하고 관련성이 있나 없나요?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뭐죠? 지역주의는 많이 사라졌어요. 지역주의는 많이 사라졌는데 현재 어때요? 세대 간 갈등과 빈부격차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10년 이내 인종 문제가 등장하겠죠. 자, 이런 것이 이 당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어때요? 사회적 문제가 막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행정의 역할이 한 것이 사회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해야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에 나가야 될 것이냐 라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가요? 과학성 추구가 중요한가요? 문제 해결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사회적 문제가 넘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문제 해결을 지향합니다. 이것을 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처방성과 적실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행정이 뭘 강조했다? 처방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처방성 강조. 자, 행정의 처방성 강조예요. 자, 이렇게 행정이 이제 처방성을 강조하면서요.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행정이 뭐죠?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정치적 기능을 강조함에 따라서 이것을 정치 행정 1원이라 부릅니다. 다시. 자, 이것이 뭐냐면 70년대까지의 행정 흐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교재에 보면요. 하나 빠진 거 있죠. 그죠? 60년대 발전 기능설이라고 있죠. 빼버렸습니다. 예. 빼버렸습니다. 확 빼버렸는데요. 빼도 됩니다. 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잠깐 언급한다면은 60년대에 보면은 발전 기능설이라는 말은 행정이 뭐냐면요. 행정이 사회 변동의 관리자다. 더 직설적 표현하면요. 행정 주도의 국가 발전을 추구한 게 발전 기능설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 기능이란 말은요. 행정 주도의 국가 발전이에요. 행정 주도의 국가 발전. 행정이 주도하여 국가를 발전하자. 이게 발전 기능설이에요. 1960년대 발전 기능설에 따라서 이걸 가장 잘 적용한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은 나무 목실을 쓰는 분이 계셨어요. 이른바 박 선생님이 18년간 집권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발전 기능은 대단히 큰 기여를 해요. 국가 발전에. 하지만 또 대단히 큰 기여를 해요. 독재에. 그래서 양면을 가지고 있죠. 양면. 그래서 양면을 가져와요. 그래서 행정 주도의 국가 발전은 행정의 독재를 가져와요. 이거는 대부분 국가 공통적 현상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게 환영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가 있는 이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행정 이론사에서 잠시 더 언급할 거예요. 이론사에서 언급하지만 뭐 시험에서는 이제는 이것이 나오는 시대는 지나도 너무 지났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 나온 것은 적어도 뭐 한 15년 또는 20년 전에 나왔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 지금 보고 있죠? 미국 주도의 행정 이론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80년대 이전까지 행정 이론은요, 행정이 많은 일을 한다, 안 한다 차이는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쭉 그러면요, 행정은 누가 하는 것이다? 정부만의 활동이다라는 면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어요. 이전까지 행정의 본질은 뭐였다? 정부의 활동이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봤어요.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나온 흐름을 뭐라 불렀는다? 거버넌스로 부른 거예요. 거버넌스는요, 정부만이 아니라 뭐죠? 우리 앞에 잠깐 언급했죠? 정부와 민간의 공동의 노력이다. 이런 개념을 접근한 거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공공관리라는 개념과 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신공공관리, 뉴 거버넌스라는 두 가지 개념에서 출발하는데, 신공공관리에서 강조한 것을 자, 기업형 정부란 말을 쓰게 돼요. 나중에 지금 이제 통과해도 돼요. 그래서 얘들은 기업형 정부란 말을 쓰고요. 뉴 거버넌스에서 강조한 단어를 네트워크라 불러요. 두 개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공통점은요, 정부만이 활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정부와 민간의 공동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 하고 근본적인 개념이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의 노력을 우리가 거버넌스라 부르고, 이걸 앞에서 협력할 협, 다스릴 치라고 해서 뭐죠? 협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협치란 개념을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협치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왜 등장했느냐라는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이 전통적 정부 중심에서 이제는 뭘로 가고 있다? 거버넌스로 가고 있고, 거버넌스 가는 이유는 전통적 정부가 수직적, 일방적, 하향적 통치였다면 이것이 이제는 수평적 또는 협력적 통치라고 해서 협치란 말로 전환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정부 주도의 한계점에 봉착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정부 주도의 한계, 이거를 달리 정부 실패로 불렀죠. 정부 실패는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제일 쉬운 예 중에 하나가 재정 적자의 증가인 거예요. 재정 적자의 증가. 이것만은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효율성이 저하라든가 독점적인 측면에서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재정 적자였죠. 재정 적자. 그래서 이런 재정 적자의 극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민간과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해졌다라는 개념.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거버넌스 개념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 이론 행정관리설에서 정책과 기능설까지 오는 이론은 이제는 뭐가 되죠? 전통적 이론입니다. 거버넌스 이론이 현대 최근의 이론인 거죠. 그럼 당연히 포커스는 이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앞에 이론을 정리할 때는 어때요? 최대한 간결하게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옛날 이론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줄기만 잡으시고 최근의 흐름을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특히 신공공관리론이 앞으로 대세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얘는 앞으로 정부 내의 정부 혁신이라는 파트를 설명할 때는
이것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는 이제 많이 나갔다, 그죠? 쭉쭉 나갔네요. 쭉쭉 나갔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계속 나가면 됩니다. 계속 나가면 되고요. 거버넌스 신공갈의 그다음에 뭐 요약 정리 표로 정리한 것도 하나 있어요. 또 넘기가면은 행정법학적 행정 개념이 있네. 이거 왜 넣었지 내가? 이 필요 없어요. 자, 30쪽쯤 되는데요. 행정법학적 개념 정의는요, 오늘 와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파트는 행정법 공부하실 때 열심히 하세요. 행정법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소적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소적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거 논의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현대행정 개념과 특징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앞쪽이니까요. 내가 좀 이제, 그래도 나온 내용을 잠깐 터치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재 전체 본다면 1100쪽을 다 읽으면은 한 6개월 걸리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할 때 어떤 이제 액센트를 좀 취할 거예요. 액센트를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A급 문제, B급 문제, C급 문제, 별표 3개, 별표 2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단원별로. 근데 이런 표현을 많이 안 써요. 왜 많이 안 쓰냐면요. 행정은 기출문제가 다른 과목보다 굉장히 많아요.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출문제가 4000문제예요. 그럼 웬만한 문제는 다 출제가 됐어요.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요. 여기서 한 문제 나왔다?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안 중요한 거야. 2문제 나왔다? 그럼 나왔구나. 10문제 나왔다? 보통이네. 여기서 한 30문제 나왔다? A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의 차이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두 개 기출문제 가지고 중요하다 얘기하지 않을 거고 빈도로 얘기할 거예요. 빈도란 게 매년 나오는 빈도, 5년에 한 나오는 빈도, 10년에 한 번 나온 빈도, 그 다음에 헨리의 혜성이 한 번 도는 빈도 이런 정도로 76년 빈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행정법학적 개념은요 헨리의 혜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만나려면은 이제 76년 이후에 만나세요. 자, 그 다음에 현대행정 개념의 특징과 광의와 협의란 개념이 있어요. 시험에서는 한 번, 2번 나왔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또 아마 다른 교수님 수업 듣다 보면 또 들었을 것 같아갖고 광의 협의라는 게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행정이란 정부가 하는 활동이 이렇게 보면 협의가 돼요.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 다른 기타 조직에서도 행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관리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요. 이때는 어때요? 광의가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정부 하는 것 협의적 개념. 그럼 광의적 개념은요. 얘가 하는 관리 이걸 광의라고 부르는데 우리 행정이란 말을 행정하게만 쓰고 있지는 않아요. 군에도 가면은 뭐가 있죠? 군 행정이 있어요. 학교에도 가면 뭐 있어요? 학교 행정이 있죠. 학교 행정을 옛날에 뭐냐면 서문과로 불렀어요. 지금 뭐라 불러요? 행정실이라 부르지, 그죠? 학교에서 행정을 담당한 것은 행정실이 되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국회에서도 행정을 담당하면 뭐가 되죠? 국회 사무처가 되는 거예요. 국회 사무처. 이런 것이 돼요. 법원은 뭐예요? 법원 행정처라 불러요. 법원 행정. 이건 다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란 걸 넓게 잡으면 다 행정인 거예요. 기업에서 쓰면 기업 행정이라 부른 거고요. 교회에서 쓰면 목회 행정이라 부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 행정 아니에요. 이 행정의 본질은 무엇이다? 관리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라는 활동은 다 행정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은 뭐죠? 광의의 행정이라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데 광의의 행정이란 거는 결국 어때요?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리는 다 행정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얘들도 행정 지식 가지고 들어가면 어때요? 다 관리적 개념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광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협의 광의는 크게 의미 부여할 건 없어요. 이런 것을 요즘 연계하기 참 힘든 게요. 내가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많으면 행정법을 연계해서 얘기를 할 거고 사회를 공부하면 사회를 연계해서 얘기할 텐데 막 섞여 있으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법학에서는 이런 걸 뭐라면 실질적 의미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행정법학에서는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 행정이 있는데 협의적 개념이 형식적이고 이건 뭐죠? 이걸 이제 실질적 의미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법학적 개념인데
또 다음에 사회에 또 배려한 얘기 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의미 행정 개념 쭉 나와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면요. 현대 행정 개념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뭐 공공성, 정치 권력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정리할 필요 없어요.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런 말이 있구나. 읽어보세요. 읽어볼 거리에 나중에 보이지 않게 나오니까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행정학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또 여러분 계시죠, 그죠? 여러분 계시는데 행정학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자 이름 외울 때 싫다 이런 얘기해요. 우리말도 어려운데 영어로 쓰였으니까 참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학자 이름은 너무 힘든데 다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해도 돼요. 진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나오면 어때요? 틀리면 돼요. 그러면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딴 길 찾아요. 근데 학자 이름 몰라서 틀린 경우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이 학자가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가 중요하지 학자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일러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거는 30년 전의 문제예요. 그걸 묻고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자는 굳이 대신에 많이 나온 학자가 있어요. 많이 나온 학자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윌슨 모른다. 이건 행정에서는 사실 기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우리 시작하자면 윌슨 1887년 했잖아. 그죠? 여기서 혹시 그냥 많이 나오신 분 한번 들어나 볼게요. 윌슨. 밑에 가면 귤릭이라고 있어요. 귤릭. 귤릭은 많이 나와요. 귤릭이 유명한 이론은 포스트 코브라 불러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디목이라고 있어. 디목. D-I-M-O-C-K. 디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사이먼이 있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이먼은. 행정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요. 윌슨과 사이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면요. 다 필요 없고요. 신행정에 가면 프레더릭슨이라고 있어요. 프레더릭슨 신행정에. 그 다음 신공무관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뉴거번스 로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올 때 보면 돼요. 다만 이런 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많이 됐네요. 좋아요. 오전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갔고요. 행정 수요. 그 다음에 정치와 행정, 행정과 경영, 행정의 변수 이렇게 하면 1장이 끝나요. 그리고 2장에 해당되는 내용 공부할 거예요. 2장에서 뭐 본다면 시장 실패 공부할 거예요. 시장 실패. 그래서 오후에 가고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조금 어려워져요. 자, 오후에 봅니다.